유럽 전체가 한 나라의 부채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 이탈리아도 아닌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지금 51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고 국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나라는 GDP의 57%를 공공지출에 쏟아붓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국가인데 그 복지를 유지할 돈이 이미 바닥나고 있다는 겁니다. 매초 5천 유로씩 빚이 쌓이는 나라, 프랑스. 오늘은 프랑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흔들리면 유로존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하면 에펠탑, 와인, 패션이 떠오르죠. 그런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프랑스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다릅니다. 바로 시한폭탄이에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에도 수십만 유로의 빚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빚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그 빚을 갚을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프랑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볼게요. 지금 프랑스 국가 부채는 GDP의 11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봉이 3천만 원인데 빚이 3,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프랑스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약 6%나 더 많습니다. 유럽연합이 정한 규정은 3% 이내예요. 프랑스는 그 2배를 넘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자로만 낸 돈이 500억 유로가 넘었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7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순수하게 이자로만 나간 겁니다. 학교 짓는데도, 병원 짓는데도, 도로 만드는데도 아니고 그냥 이자로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프랑스의 복지 시스템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 프랑스는 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큰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냐면 태어나면 보육비 지원, 학교 다니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프면 의료비 국가 부담, 일을 잃으면 실업급여, 늙으면 연금,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당시 프랑스 모델은 전 세계에서 부러워했어요. 자본주의와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갖춘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 작동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프랑스 경제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 시기를 프랑스에서는 영광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일자리는 넘치고 세금 내는 사람은 많고 복지 혜택도 충분했어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은퇴한 사람은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근로자 5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거든요. 5명이 내는 세금으로 1명의 연금을 내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근로자 3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줄면 20년 뒤에 일할 사람이 줄잖아요.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2번째는 사람들이 오래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0년 전과 비교하면 프랑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1년이나 늘었어요. 연금을 받는 기간이 11년 더 길어진 거죠.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는 은퇴 후 10년에서 15년 정도 연금을 받을 거라고 계산했는데
지금은 20년에서 25년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 내는 사람은 줄고 받아가는 사람은 늘고 받아가는 기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 전체 인구에서 은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2%예요. 5명 중 1명이 넘는 숫자가 은퇴자인 거죠. 그리고 2050년에는 이게 30%에 가까워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3명 중 1명이 은퇴자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프랑스가 연금에 쓰는 돈이 1년에 3,500억 유로입니다. GDP의 14%예요. 유럽연합 평균이 10%인데 프랑스는 그것보다 40%나 더 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연금 지출이 교육비, 국방비, 교통 인프라 비용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한 가정의 수입 중 가장 큰 지출이 자녀 교육도 아니고 집 대출 갚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이라는 거잖아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노인 인구 부양 비용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금 시스템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프랑스 연금은 부과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가 지금 은퇴한 사람들의 연금으로 바로 나가는 구조예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일하는 세대가 지금 은퇴한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죠. 이 방식이 잘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일하는 세대가 은퇴 세대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율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걸 두고 구조적으로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고도 표현해요. 물론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참여자가 계속 들어와야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왜 고치지 않느냐고요? 실제로 고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가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이에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은퇴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2년 올리는 것,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작은 변화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게요. 독일은 은퇴 나이가 67세입니다. 이탈리아도 67세예요. 스웨덴도 65세, 미국도 66세예요. 프랑스만 62세였거든요. 2년 올려서 64세로 하겠다는 건데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에 하루에 3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프랑스 인구가 약 6,700만 명인데 300만 명이라는 건 거의 20명 중 1명이 거리로 나온 거예요. 파리에서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쓰레기가 3주 넘게 거리에 쌓였고 지하철도 멈추고 정유소도 마비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위와 파업이 이어졌어요. 경제학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시스템을 이대로 두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 70%가 반대했습니다. 논리보다 감정이 앞선 거예요. 내가 평생 세금 냈는데 왜 더 일해야 하냐는 분노가 더 컸던 거죠. 결국 마크롱은 의회 표결도 없이 헌법 49조 3항이라는 조항을 동원해서 강제 통과시켰어요. 이 조항은 정부가 의회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비상수단인데 이걸 쓰면 불신임 투표를 당할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됐는데 불과 9표 차이로 마크롱 정부가 살아남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넘긴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개혁이 통과됐지만 마크롱의 정치적 힘은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쳤고 다음 선거에서 여당은 의회 과반수를 잃었어요. 그 이후로 프랑스 정치는 사실상 마비 상태예요. 2022년 이후로만 총리가 5명이나 바뀌었거든요. 어떤 개혁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정부가 무너져버리는 거죠. 이게 마크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970년대 이후로 연금을 손댔다가 실패한 대통령이 한둘이 아니에요. 시라크 대통령도 사르코지 대통령도 올랑드 대통령도 다 똑같이 시도하고 똑같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패턴이 항상 같아요. 정부가 개혁을 발표한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다. 정치적 압력을 못 이기고 후퇴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무너진다. 이게 50년 넘게 반복됐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프랑스 사회에서 복지 시스템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의 정체성, 삶의 방식과 연결돼 있거든요. 국가가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은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이 아니라 거의 문화적 신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 건드리면 단순히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공격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건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한 번 만들어진 복지 혜택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은 혜택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줄어드는 건 엄청난 손해처럼 느끼거든요. 행동경제학에서 이걸 손실회피라고 해요. 100을 얻는 기쁨보다 100을 잃는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혼란이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투자자들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나라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빌려줄 때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서 이자를 더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와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탈리아는 오래전부터 재정 위기 국가로 분류됐거든요. 프랑스는 유로존 2위 경제 대국인데 만성적인 재정 위기 국가와 같은 위험도로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어요.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더 내야 하잖아요. 나라도 똑같아요.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채권을 팔 때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투자자들이 사거든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재정이 더 악화되고 재정이 악화되면 신용 등급이 더 낮아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이자로만 낸 돈이 500억 유로가 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10%가 순수하게 이자로만 나간 거예요. 학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그냥 과거에 빌린 돈의 이자예요. 이제 생산성 문제도 짚어봐야 해요. 빚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 수입이 늘고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프랑스 경제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 이유 중 하나가 생산성 문제입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더 높은 학위를 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위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프랑스 대졸자 4명 중 1명이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전체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10년을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생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10년이 경제적으로 낭비된 거잖아요. 물론 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공부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 전체 생산성 측면에서는 손실인 거죠.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겹쳐지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일을 시작하는 나이는 늦어지고 은퇴 후에는 더 오래 살고 그 사이에 세금 내는 기간은 짧아집니다.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받아가는 사람은 늘고 그 간격을 빚으로 메우는 거예요. 이게 197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프랑스가 망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임계점에 도달하느냐가 문제예요.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게요. 2010년 그리스 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스 국채 10년 금리가 3.3% 수준이었어요. 지금 프랑스가 그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투자자들이 한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자 그리스 금리가 몇 달 만에 25%까지 치솟으면서 국제 채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어요. 나라가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연금도 못 주고 학교도 못 운영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스가 그 상황에 처했었어요. 결국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 금융을 받는 대신에 엄청난 긴축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그리스처럼 되진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되니까요. 그리스 GDP는 유로존 전체의 2%도 안 됐어요. 그리스가 망하면 나머지 98%가 구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20%예요. 나머지 80%가 20%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독일이 제일 큰 나라인데 독일 GDP가 유로존의 약 28%예요. 독일이 프랑스를 구하려면 독일 GDP와 맞먹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긴축하고 재정 규율 지키는데 왜 방만하게 쓴 프랑스를 구해줘야 하냐고 반발할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이 나설 수도 있어요. 채권을 매입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요. 실제로 2012년에 드라기 전 총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로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을 진정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당시 위기 직전이었던 이탈리아, 스페인 금리가 확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준다는 건 결국 돈을 더 찍어서 부실한 나라의 빚을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도 구해달라고 줄을 설 수 있어요.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우리도 구해줘 하고요. 이게 유로존 전체의 재정 규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럽연합 규정은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라는 건데 프랑스는 6%. 코로나 이후 단 한 번도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고 언제 지킬 수 있을지 전망도 없어요. 유럽연합이 제재를 가할 수는 있는데 유로존 2위 경제 대국을 실제로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프랑스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지를 줄이는 것, 연금 나이를 더 올리고 의료비 지원을 줄이고 실업급여 기간을 단축하는 거죠.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예요. 2023년에 고작 2년 올렸다가 나라가 뒤집어진 거 보셨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더 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 프랑스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더 올리는 것. 그런데 프랑스는 이미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소득세도, 법인세도, 부유세도 이미 다 높은 수준입니다. 세금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세금이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고 부유층이 세금이 낮은 나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이걸 자본 유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2년에 올랑드 대통령이 고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어요. 100면 75를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자 많은 부자들이 세금이 낮은 벨기에나 영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중에는 유명 배우도 있었고 기업인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금은 2년 만에 폐지됐어요. 세금 올렸다가 오히려 세금 내는 사람들이 줄어버린 거죠. 세 번째는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 수입이 늘어나고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문제죠. 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다 기득권의 반발을 불러옵니다. 마크롱이 집권 초기에 이걸 시도했어요. 노동법을 개정하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죠. 그러자 노란조끼 운동이 터졌습니다. 노란조끼 운동은 처음에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서 시작됐는데 결국은 경제 불평등, 생활비 부담,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모든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몇 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전국에서 시위가 있었고 폭력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마크롱은 결국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저항이 있고 그 저항을 이겨내려면 엄청난 정치적 힘이 필요한데 지금 프랑스 어떤 정부도 그 힘이 없어요. 결국 지금 프랑스가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결정을 미루고 빚으로 버티고 다음 정부로 문제를 넘기는 거죠. 이게 51년째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금리 환경도 프랑스에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2010년대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거든요. 덕분에 프랑스도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빚이 늘어도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았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 저금리 덕분에 문제가 덮여 있었던 거예요.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개혁을 안 해도 됐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금리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앞으로 프랑스가 만기되는 채권을 새로 팔 때마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해요. 이자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이자 나가는 돈은 늘고 들어오는 세금은 제자리.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재정 상황은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더 무서운 건 악순환이에요. 재정이 나빠지면 시장에서 이 나라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잖아요. 이자를 더 주면 재정이 더 나빠지고 재정이 더 나빠지면 이자를 더 요구하고 이 악순환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가 2010년에 이 악순환에 빠졌을 때 탈출하는 데 10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30% 가까이 쪼그라들었어요. 실업률이 한때 27%까지 올라갔고 젊은이들 실업률은 60%가 넘었어요. 10명 중 6명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그 악순환에 빠지면 규모가 10배 이상이니까 충격은 비교가 안 됩니다. 유럽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유럽이 주요 수출 시장이거든요. 유럽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수출도 줄어들고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프랑스만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 국가 부채도 37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미국 국민 1인당 11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60%에 달해서 이미 세계 1위예요. 이탈리아도 GDP의 140%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다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복지를 많이 약속했는데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그걸 유지하기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동시에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 구해줄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프랑스의 위기가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떻게든 개혁이 조금씩 진행되는 거예요. 한 번에 큰 변화는 못하더라도 여러 정부가 조금씩 복지를 줄이고 세수를 늘리면서 버텨가는 거죠. 이걸 연착륙이라고 해요. 고통스럽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느 순간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생겨서 투자자들이 프랑스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금리가 급등하고 프랑스가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긴급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를 구할 능력이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유럽이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유로존 공동채권을 발행하거나 재정이 좋은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때 유럽이 처음으로 공동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아 각국에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결국 프랑스 정치가 결정할 겁니다.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거든요. 프랑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교훈은 복지는 한 번 만들면 줄이기 극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복지는 사람들의 삶과 기대에 깊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지속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구 구조 변화를 진지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사실 인구 구조 변화예요. 일하는 사람은 줄고 은퇴자는 늘어나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인구 변화인데 여기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하지 않으면 프랑스처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문제를 미루면 나중에 더 커진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1974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51년 동안 미뤄왔어요. 고치려고 할 때마다 반발이 너무 세서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지금 해결하기 더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교훈들이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국도 연금 개혁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쉽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프랑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초 5천 유로씩 쌓이는 빚은 누군가 반드시 갚아야 하니까요. 그게 지금 세대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